부산의 한 중학교 합창실에서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손이 있다. 도, 레, 미. 29세인 박은호가 아이들에게 발성법을 가르치고 있다. 자, 이번엔 가슴에서 올라오는 소리로 해보자. 교실 뒤편으로 석양이 스며들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하나씩 모여 하나의 화음을 만든다. 은호는 이 순간을 가장 좋아한다.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만나 하나의 노래가 되는 순간.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화음이 기다리고 있다. 67세인 아버지 박재문이 작업장에서 나무를 깎고 있다. 아버지, 오늘은 무슨 작업이세요? 찻상이다. 손님이 주문했는데 모서리가 까다롭더라. 아버지의 손은 거칠지만 정확하다. 수십 년간 나무와 대화해온 손. 은호는 그 손을 닮고 싶었지만 자신의 손은 건반과 지휘봉에 익숙해져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단둘이 살아온 지 벌써 10여 년. 아버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저녁마다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며 은호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준다. 오늘 3학년 김민수가 솔로로 부를 용기를 냈어요. 그래, 목소리가 어떤가? 조금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진심이 담긴 소리는 언제나 아름답다는 걸 안다. 결혼식 날을 떠올린다. 29세의 은호와 27세의 이서연이 같은 박자로 첫 발을 맞추던 그날. 서연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운영 책임자로 일하는 똑똑한 여성이었다. 계획표와 KPI로 하루를 빈틈없이 채우는 사람. 은호와는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템포 빠른 전자음악을 좋아했고 은호는 느린 현악곡을 사랑했다. 그럼에도 서로의 다름이 매력적이었다. 가족이란 서로의 박자를 존중하는 연주입니다. 결혼식 주례사에서 한은호의 말에 서연도 활짝 웃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신혼집 거실에서 서연이 노트북을 열고 업무를 보는 동안 은호는 우쿨렐레를 튕겼다. 여보, 너무 시끄럽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집중할 때 배경음악 있는 게 좋아. 서로의 소리가 방해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몇 해 아들 하진이가 태어났다. 작은 생명이 집안에 새로운 리듬을 가져왔다. 은호는 쉬는 시간마다 학교에서 이유식 병을 데우고 젖은 손으로 악보에 손자국을 남기며 서툴게 아빠가 되어갔다. 기저귀 갈기, 밤중 수유, 아이 달래기. 모든 게 처음이었지만 행복했다. 서연은 더 높은 기어로 올라탔다. 출산휴가가 끝나자마자 회사로 복귀해 투자 유치에 매달렸다.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 시장 상황이 녹록하지 않거든. 재무 구조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해. 서연의 말은 갈수록 숫자와 그래프를 닮아갔다. 집에서도 모니터를 켜놓고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했다. 여보, 하진이가 엄마 보고 싶어 해. 잠깐만. 이거 마무리하고. 하지만 잠깐만은 종종 1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그래도 주말이면 새 식구가 다대포 바다를 걸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모든 잡음을 지워줄 때. 아빠, 저 갈매기 봐. 하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는다.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다른 박자를 잊을 수 있었다. 서연도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진이와 모래성을 쌓았다. 우리 아들, 건축가 될 거야? 아니야. 나는 아빠처럼 음악 선생님이 될 거야. 은호의 가슴이 따뜻해진다. 아이가 자신의 꿈을 담고 싶어 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다. 바람은 늘 솔직했다. 바닷바람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잠시 솔직해졌다. 서연의 딱딱한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은호의 걱정도 날아갔다.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서연이 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때만 해도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 믿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진이가 잠든 사이 서연과 은호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회사 일이 많이 힘들지? 응, 조금.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견딜만해. 무리하지 마. 가족이 우선이야. 알아. 당신도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진실했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아직 몰랐을 뿐이다. 집에 도착해 하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은호는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았다. 조용히 건반을 눌러본다. 도, 미, 솔. 간단한 화음이지만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여보, 내일 투자 설명회 때문에 늦을 것 같아. 알았어. 하진이는 내가 돌볼게. 고마워. 이번 라운드만 성공하면 좀 여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그 이번은 계속 반복됐다. 성공한 라운드 다음에는 더 큰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은호는 건반을 덮고 서연 옆으로 갔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응.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은호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정말 서로의 박자를 존중하는 연주일까? 아직은 그럴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다. 밤늦게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나는 톱질 소리. 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 마치 메트로놈처럼 일정한 박자를 유지하는 아버지의 손길. 그것이 은호에게는 가장 안전한 자장가였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차가운 어느 토요일 오후. 은호와 서연의 새 아파트에서 집들이가 열렸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참석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 67세인 아버지 박재문은 정갈한 회색 정장을 입고 일찍 도착했다. 집이 참 좋구나. 은호, 잘했다. 과묵한 성격답게 짧게 칭찬하고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반면 서연의 아버지 55세인 이춘배는 화려한 체크 셔츠에 명품 시계를 차고 나타났다. 어이구, 우리 사돈어른, 오랜만이십니다. 춘배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를 채울 만큼 컸다. 한때 지역에서 이름난 청년 사업가였던 그는 코인 열풍에 올라타 큰돈을 벌었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경험이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회생을 마치고 유튜브로 재기한 콘텐츠 크리에이터였지만 가족들에게는 날짜를 자주 바꾸는 시계 같은 존재였다. 사돈어른, 제가 요즘 중년의 재기 채널 운영하는 거 아시죠? 춘배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보여줬다. 구독자 12만 명의 채널이었다. 와, 아버님 대단하세요. 은호가 진심으로 감탄했다. 에이, 이 정도야 뭐. 곧 100만 구독자 찍을 겁니다. 춘배의 자신감은 늘 현실보다 몇 배 컸다. 주방에서 서연이 와인을 준비하고 은호는 아버지와 함께 막걸리를 꺼냈다. 3살이 된 하진이가 두 할아버지 사이를 오가며 애교를 부렸다. 재문 할아버지, 오늘 뭐 만들었어요? 작은 새 모형이다. 나중에 할아버지 집에 오면 보여줄게. 박재문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진이가 환하게 웃었다. 춘배, 할아버지는 오늘 유튜브 찍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실패해서 배우는 투자 마인드 영상 찍었어. 조회수가 벌써 5천이야. 춘배가 하진이를 무릎에 앉히며 자랑했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따뜻한 조명이 접시들을 비추고 와인과 막걸리가 준비됐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했다. 서연이 회사 근황을 이야기하고 은호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줬다. 박재문은 조용히 듣기만 했고 춘배는 중간중간 자신의 경험담을 끼워 넣었다. 요즘 젊은이들이 부동산 투자로 고생이 많던데 저는 일찍이 코인으로 한 건 했죠. 아버님, 그때 많이 힘드셨잖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리얼한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춘배는 자신의 실패조차 성공 스토리로 포장하는 재주가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술이 돌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그때 춘배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다. 자,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과 번영을 위해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춘배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런데 은호 씨, 사실 말이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다. 서연이 회사 초기 투자금 있잖아. 그거 내 하이브리드 펀드에서 돌렸거든. 테이블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아니야. 좋은 얘기잖아. 수익률 보장했는데. 그때 잠깐, 잠깐 막혔었지. 춘배는 마치 사소한 에피소드라도 되는 양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이렇게 컸잖아. 서로 윈윈이지 뭐. 은호는 포크를 든 손이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은호 씨는 모르셨구나. 서연이 회사 시드머니 3억. 그게 원래는 내가 코인으로 번 돈이었어요. 펀드 형태로 돌렸는데 중간에 약간의 유동성 문제가 있었지. 유동성 문제요? 에이, 무슨 큰일처럼. 투자라는 게 원래 위험이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세요. 서연이 회사 얼마나 잘 나가는데. 춘배의 태연한 태도와 달리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은호는 아버지를 봤다. 박재무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물을 마셨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람의 침묵이었다. 그러니까 서연이 창업할 때 받은 투자금이 사실은 내 개인 자금이었다는 거죠. 정식 절차를 거쳐서 투자한 거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요. 춘배가 서둘러 변명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어떻게 표현하지? 캐시플로우 이슈가 있었을 뿐이고. 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서연이 그동안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정식 투자 유치가 사실은 장인의 개인 돈이었다는 것. 그것도 잠깐 막혔던 돈이었다는 것. 서연아, 이런 얘기를 왜 지금? 은호, 미안해. 나도 나중에 알았어. 처음에는 정말 모르고 받았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 아빠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 언제부터 알았는데? 작년 봄쯤. 1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춘배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썼다. 에이, 무슨 큰 문제처럼. 지금 서연이 회사 밸류에이션이 얼마인데요? 그때 투자금의 몇십 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은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중요한 건 과정이죠.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지금까지? 은호야, 박재문이 조용히 말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다. 중요한 건 앞으로지. 아버지의 차분한 음성이 테이블의 긴장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바뀌어 있었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은호, 정말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 법적으로는 정말 문제 없는 거예요? 네. 세무서나 금융감독원 검사 때도 전혀 문제 없었어요. 춘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그럼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건데. 하지만 은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았다. 서연이 그동안 투자 유치의 어려움이나 벤처 캐피털과의 협상 같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꼈던 존경심. 그 모든 게 사실은 다른 그림이었다는 것. 물론 서연의 능력이나 회사의 성장은 진짜였다. 하지만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1년 동안 숨겼다는 것. 서연아, 나는 내가 투자받는 게 쉽지 않다고 할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은호,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실사받고 그 모든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한다고 생각했거든.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춘배가 다시 끼어들었다. 에이, 투자받는 건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B라운드, C라운드. 이제는 정말 큰 투자자들하고 일하고 있다고.
아버님, 잠깐만요. 은호가 손을 들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서연이와 제가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테이블 위의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하진이가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조용해졌다. 박재문이 하진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다. 하진아, 할아버지하고 거실에서 블록놀이 할까? 응. 아이의 밝은 대답이 무거운 공기를 잠시 환기시켰다. 두 사람이 거실로 나간 후 테이블에는 춘배와 은호, 서연만 남았다. 은호 씨,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춘배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서연이한테 언제 말하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아빠, 그만해요. 서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지금 와서 변명해봤자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춘배의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가 뭔가 나쁜 일을 한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고. 은호는 깊은 숨을 쉬었다. 춘배 아버님,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는 서연을 바라봤다. 우리 사이에 숨겨진 일이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려요. 은호, 정말 미안해. 하지만 결과는 좋았어. 서연이 정말 능력 있고 회사도 잘 되고 있어. 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다만 이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 끌어안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 말하면 당신이 실망할까봐. 실망? 뭘? 내가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까봐. 서연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투자받는 게 정말 어렵다고 했을 때 당신 눈에서 존경하는 빛을 봤거든. 그게 좋았어. 은호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서연을 탓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1년간의 대화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날 밤 집들이는 어색하게 마무리됐다. 춘배는 결일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집을 나섰고 박재문은 조용히 손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하진이를 재운 후 은호와 서연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은호, 나 정말. 서연아, 미안하다고 하지 마. 대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응, 약속할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다.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신뢰의 작은 금이 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금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집들이 이후 우리 집의 공기가 달라졌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지만 미세한 갈라짐이 집 안곳곳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전보다 더 바빠졌다. 회사 일정이 늘어났다는 이유였지만 은호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색한 침묵을 마주해야 했으니까. 여보, 오늘도 늦어? 응. 투자자 미팅이 있어. 이번 주 내내 바쁠 것 같아. 서연의 대답은 예전보다 짧아졌다. 은호도 마찬가지였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바로 집으로 가는 대신 합창실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는 시간이 늘어났다. 도, 미, 솔. 간단한 화음을 반복하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됐다. 어느 날 서연이 은호의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보, 가족 위치 공유 앱 깔면 어떨까? 왜? 하진이 안전 때문이야. 우리가 서로 어디에 있는지 알면 더 안심되잖아.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앱을 설치하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서연이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제안이 왔다. 집에 IoT 도어록 로그를 연동하자. 뭐 때문에? 우리 둘의 효율을 높이는 거지. 누가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면 스케줄 관리가 편해져. 서연의 말은 늘 논리적이었다. 반박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집이 점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사무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변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건 은호가 학교에서 늦게 오는 날이었다. 학부모 상담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8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서연의 메시지가 연달아 왔다. 지금 어디야? 오후 7시 30분. 학부모 상담 끝났어? 오후 7시 40분. 사진 가능? 오후 7시 50분. 은호는 교무실에서 급하게 셀카를 찍어 보냈다. 학부모 상담 중이야. 조금 더 늦을 것 같아. 몇 시까지? 어떤 학부모야? 무슨 상담 내용이야?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은호는 상담을 마치고 차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는 늦는다고 하면 조심히 와라는 메시지 하나면 충분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게 된 걸까?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말했잖아. 학부모 상담. 보통 6시면 끝나지 않아? 김민준 어머니가 진로 상담을 요청해서 길어졌어. 서연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다음부터는 미리 알려줘. 걱정됐어. 알았어. 하지만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합창대회 준비로 연습이 길어졌을 때도, 동료, 도사와 회식이 있을 때도 매번 상세한 설명과 증명이 필요했다. 여보, 회식 사진 찍어서 보내줄래? 왜? 그냥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해서. 은호는 동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 하지만 그 순간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부인이 관리하는 남편이라는 시선. 교무실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동료 교사 김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호 선생님, 요즘 회식 참석 못 하시네요? 아, 집안 사정이 있어서요. 부인분이 반대하세요? 그런 건 아니고. 은호는 말을 흐렸다. 사실 서연이 직접 반대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회식 참석을 말하면 나오는 질문들이 부담스러워서 자연스럽게 피하게 됐다. 언제까지? 누구랑? 왜 갑자기? 꼭 가야 해? 질문에 답하고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피곤했다. 차라리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게 편했다. 어느 저녁, 은호는 합창실에 혼자 남아 피아노를 쳤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솔키를 눌렀는데 튜닝이 약간 내려가 있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조율했겠지만 그날은 그대로 두고 싶었다. 완벽하지 않은 음도 나름의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여보, 지금 어디야? 학교 합창실. 뭐 하고 있어? 피아노 치고 있어. 혼자? 응. 왜? 은호는 잠시 망설였다. 왜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집에 가기가 조금 무서워서? 그냥 새 곡을 연습하고 있어. 집에 와서 하면 안 돼. 아이들 깨울까봐. 거짓말이었다. 하진이는 이미 잠들 시간이 아니었고 집에도 전자 피아노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다. 빨리 와. 저녁 차려놨어. 응.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은호는 건반 덮개를 닫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우유를 샀다. 하진이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였다. 집에 들어서자 서연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편의점에 들렀어. 은호가 딸기 우유를 보여줬다. 하진이 주려고. 서연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고마워. 하진이 좋아할 거야. 하진이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아빠, 딸기 우유다. 맞아. 하진이 거야. 아이를 안아 올리며 은호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진이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순수하고 밝은 웃음을 지어줬다. 저녁을 먹으며 서연이 말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은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무슨 얘기? 우리 아버지들 말이야. 서연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아버님 무릎이 안 좋으시다며? 혼자 지내시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아직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서연이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에는 요양시설들의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아빠는 이번에 프라임 실버 코하우징에 들어가기로 했어. 아, 그래요? 응. 보증금 3억에 월 관리비가 200만 원 정도 나가지만 프로그램이 정말 좋아. 서연이 코하우징 브로셔를 보여줬다. 고급스러운 시설과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있었다. 바리스타 클래스, 필라테스, 독서 모임, 여행 프로그램. 아빠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아. 좋네요. 반면 시아버님은 재활이 필요하시니까. 서연이 화면을 넘겼다. 다른 시설의 정보가 나왔다. 재활 특화 요양센터를 알아봤어. 전문적이고 합리적이야. 은호는 브로셔를 자세히 봤다. 시설은 깔끔해 보였지만 춤매가 들어갈 곳과는 확연히 달랐다. 한쪽은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했고 다른 한쪽은 케어를 강조했다. 비용은 어떻게 돼요? 월 150만 원 정도. 아빠, 코하우징보다는 저렴해. 은호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같은 노년인데 왜 한쪽은 선택과 즐김이고 다른 한쪽은 관리와 효율일까요? 서연이 잠시 멈칫했다. 무슨 뜻이야? 춘배 아버님은 프리미엄 실버 라이프고 우리 아버지는 재활치료인 게 좀. 은호, 솔직히 말해도 돼? 서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아버님은 조용하시고 프로그램을 즐기실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우리 자원은 한정적이야. 맞춤, 배분이 필요해. 맞춤, 배분. 그 단어가 은호의 가슴에 박혔다. 서연의 언어는 사랑조차 최적화하려 했다. 서연아, 사람은 보드 위의 자원이 아니야. 뭐, 아버지들을 말이야. 둘 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인데 왜 등급을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모두가 힘들어져. 합리적인 것과 공평한 건 다른 거 아닐까? 공평. 그럼 두 분 다 똑같은 곳에 보내자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은호는 말을 멈췄다.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을 뿐이었다.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은호, 우리가 현실을 봐야 해. 아빠는 연금도 받고 유튜브 수입도 있어. 반면 아버님은 아버지 목수일로 번 돈도 있으세요. 그게 얼마나 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많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야. 서연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은호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아. 좋은 시설들은 대기가 길어. 그날 밤, 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서연을 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우리의 대화가 이렇게 계산적이 됐을까? 사랑과 효율, 감정과 합리.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은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눌렀다. 소리가 나지 않게 건반만 눌렀다. 도, 미, 솔. 소리 없는 화음이 마음속에서 울렸다. 미세한 균열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메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55세인 춘배의 프라임 실버 코하우징 입주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서연이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이었다. 입주 첫 주부터 춘배는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한 듯 보였다. 매일 아침 필라테스 수업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바리스타 클래스를 들었다. 저녁에는 입주민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가졌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주민 전용 팟캐스트 춘배의 인생 2막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춘배는 자신의 방에서 팟캐스트까지 시작했다. 매주 바리스타 클래스에서 만든 라떼 아트 사진과 필라테스 수업 인증샷을 가족 단톡방에 올렸다.
오늘 라떼아트 수업에서 하트 모양 성공. 선생님이 센스 있다고 칭찬하셨어요. 필라테스 10회 수강 완료. 몸이 10년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사진 속 춘배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값비싼 운동복을 입고 최신 운동기구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반면 67세인 박재무는 여전히 자신의 오래된 집에서 지냈다.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며 무릎이 아플 때면 파스를 붙이고 참았다. 창틀에 앉아 마당으로 날아오는 새들을 보는 것이 그의 작은 즐거움이었다. 아버지, 병원 갈 시간이에요. 은호는 주 3회씩 아버지와 함께 정형외과에 갔다.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약을 타오는 일상의 반복. 괜찮다, 은호야.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은호는 알 수 있었다. 혼자 계단을 오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밤에 뒤척이는 소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목요일 밤, 서연이 거실 테이블에 가계부와 노트북을 펼쳤다. 여보, 우리 현금 흐름 좀 봐. 화면에는 복잡한 스프레드시트가 떠 있었다. 수입과 지출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하진이 교육비가 월 80만 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올라서 월 상환액이 늘었어. 서연의 손가락이 숫자들을 가리키며 움직였다. 회사 스톡옵션 행사 시기도 고려해야 하고 변수가 너무 많아. 은호는 복잡한 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었다. 하진이가 커가면서 교육비가 증가했고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도 올랐다.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어. 서연이 새로운 화면을 열었다. 요양센터 비용 비교표였다. 아버님을 센터에 모시면 아빠의 코하우징 비용과 균형이 맞아. 무슨 말이에요? 아빠 코하우징은 월 200만 원. 아버님 요양센터는 월 150만 원. 총 350만 원이지. 서연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만약 아버님이 집에 계시면서 간병인을 모신다면 월 250만 원은 들어갈 거야. 그럼 센터가 더 저렴하네요. 맞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서연이 화면을 다시 넘겼다.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다. 가족 운영 효율화 방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대신 우리가 몇 가지 규칙을 정하면 아버님 센터 비용 일부는 내가 회사 배당에서 보전할게. 은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어떤 규칙이요? 서연이 리스트를 읽기 시작했다. 첫째, 출퇴근과 외출 시 실시간 위치 공유. 둘째, 통장 알림 전면 공유. 셋째, 야간 방과 후 합창 지도 중단. 가계와 가사에 집중. 은호는 숨이 막혔다. 조건부 효도. 아버지를 요양센터에 보내는 조건으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 서연아, 이게 뭐가 문제야? 가족인데 서로 투명하게 지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투명함과 감시는 다르잖아요. 감시, 이건 효율적인 가족 운영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은호, 우리는 더 이상 신혼부부가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야간 합창 지도는 왜 중단해야 하는데요? 아이들 돌보고 아버님 안부 확인하고 집안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 그 일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좋아서 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은 달라. 서연이 노트북을 닫았다. 이 정도만 지키면 아버님 월 비용 50만 원은 내가 보전할게. 사랑과 통제가 저울 위에서 깜박거렸다. 은호는 답할 수가 없었다. 오늘 밤까지 생각해봐. 좋은 센터들은 대기가 길다고 했잖아. 그날 밤 은호는 아버지의 작업실로 갔다. 박재문이 작업대 위에서 나무를 밀고 있었다. 손때 묻은 연장으로 정성스럽게 모서리를 다듬고 있었다. 아버지, 은호야, 늦었는데 왜 안 자고? 그냥 뭔가 답답해서요. 은호는 아버지 옆에 앉아 사포질을 도왔다. 나무의 거친 표면이 점점 부드러워졌다.
아버지, 혹시 요양센터 가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나? 서연이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자고 하네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은호야, 사람 사이엔 선이 있더라. 네. 넘지 말자고 손가락 걸고도 발꿈치로 슬쩍 밟을 때가 있지. 은호는 손을 멈췄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아버지, 죄송해요. 요양센터 얘기가 나와서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건 안다. 박재문이 빙긋 웃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갈 길을 내가 정하고 싶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오래 울렸다. 몸이 불편해도요? 몸이 불편한 것과 마음이 불편한 건 다르지. 아버지가 사포질을 다시 시작했다. 이 나무도 마찬가지야. 울퉁불퉁하고 거칠어도 제 모양이 있어. 억지로 깎아내면 예쁜 모양은 나오겠지만 그게 진짜 그 나무일까? 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이는 좋은 아이야. 다만 사람을 나무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 나무처럼요? 깎고 다듬어서 쓸모있게 만들 수 있는 재료처럼 말이야. 아버지의 말에 은호는 깨달았다. 서연의 효율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과 아버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정해야지. 다만 박재문이 은호를 바라봤다. 조건이 붙은 사랑은 진짜 사랑일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답을 재촉했다. 생각해봤어?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은호,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조건을 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조건? 이건 상호 협력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아버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잖아. 그 대신 우리 가족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야. 효율성. 은호가 그 단어를 되뇌었다. 서연아, 가족이 회사예요? 뭐, KPI 맞추고, 효율성 높이고, 성과 관리하는 곳이에요? 은호,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극단적인 게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사랑에도 조건이 필요한가요? 서연이 잠시 말을 잃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통제로요? 통제가 아니라 관리야. 같은 말이에요. 그날 오후, 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요양센터를 둘러봤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시설이었다. 하지만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여기서 행복할 수 있을까? 창틀에 앉아 새를 보는 대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면? 집으로 돌아와 서연에게 말했다. 아직 결정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끌 거야? 조건을 바꿔주세요. 뭐, 아버지 요양센터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대신 그 조건들은 없애주세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당신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할 건데? 부업을 하든 대출을 받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비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어도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 집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었다. 서연은 은호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은호는 서연의 조건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둘 다 옳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멀어져 갔다. 마치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것 같았다. 서연의 언어 효율, 최적화, 관리, 성과. 은호의 언어 존중, 자유, 따뜻함, 배려. 번역이 불가능한 두 언어 사이에서 가족이라는 화음은 점점 불협화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다. 서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화장대 앞에서 목 부위를 만지고 있었다. 뭔가 이상해. 뭐가? 은호가 하진이의 아침을 준비하다가 돌아봤다. 목에 뭔가 만져져. 호흡 같은 게. 서연의 손가락이 목 오른쪽을 문지르고 있었다. 언제부터? 모르겠어.
며칠 전부터 신경 쓰였는데 오늘 보니까 확실히 뭔가 있어. 은호가 다가가서 살펴봤다. 정말로 작은 혹 같은 것이 만져졌다. 병원에 가봐야겠네. 응. 오늘 회사에서 간단히 검진받아 볼게. 서연은 평소처럼 담담했다. 별거 아닐 거야.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봐. 하지만 은호는 왠지 불안했다. 정밀 검사도 받아봐. 알았어. 서연이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다. 회사 일정 때문에 늦을 것 같으니까. 하진이는 당신이 픽업해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은호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서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 의심. 추가 검사 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바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갑상선 결절은 흔한 거래. 대부분 양성이라고 하더라.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다. 어디 병원에서 검사 받을 거야? 삼성서울병원으로 가기로 했어. 정밀 검사는 내일 오전에. 내가 같이 갈게. 괜찮아. 회사 동료가 함께 가겠다고 했어. 아니야. 내가 가야지. 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학교 수업은 다른 선생님께 부탁드릴게. 은호. 이럴 때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고마워. 그날 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계속 뒤척였다. 은호도 잠이 오지 않았다. 갑상선 결절을 인터넷으로 찾아봤다. 대부분 양성이라고 했지만 악성인 경우도 있었다. 갑상선암.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다음 날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와 조직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서연이 말했다. 무서워. 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야. 만약에 나쁜 결과가 나오면?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생각하게 돼. 하진이는 아직 어리고 회사 일도 있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그동안 너무 싸웠잖아. 은호는 걸음을 멈췄다. 병원 로비의 큰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서연아. 응.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걸까? 서연이 은호를 바라봤다. 무슨 뜻이야? 효율성, 최적화, 관리. 그런 것들 말이야. 그게 왜? 지금 이 순간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그래.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미안해. 두 사람은 병원 로비에서 조용히 안아봤다. 오랜만에 조건 없는 포옹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 집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서연은 야근을 줄였고 은호는 위치 추적이나 시간 관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진이도 부모의 변화를 느꼈는지 더 조용하고 순했다.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은호의 손을 잡았다. 은호야. 응. 혹시 나쁜 결과가 나와도 우리 함께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그동안 내가 너무 통제하려고 했어. 미안해. 나도 미안해.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했어.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갑상선, 유도암 초기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다행히 크기가 작고 전이 소견은 없습니다. 그럼 수술로 완전히 제거 가능하고 예후가 매우 좋은 암입니다. 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수술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다음 주 화요일에 스케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며 서연이 말했다. 무서워. 나도 무서워. 암이래. 응. 하지만 초기고 예후가 좋다고 했잖아. 그래도 암이야. 은호는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아, 있잖아.
응. 너는 늘 효율과 균형을 말했잖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아픈 사람을 어디에 둘 거야? 뭐, 춘배 아버님의 프리미엄 코하우징, 우리 아버지의 요양센터? 아니면 우리.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질문의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은호, 나는 지금까지 당신의 효율성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알겠어. 은호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도 무서웠던 거구나. 뭐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서연의 눈물이 떨어졌다. 맞아. 나는 모든 걸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인생은 스프레드시트가 아니야. 알아. 이제 알겠어. 두 사람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았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까? 어떻게? 조건 없이. 서연이 은호를 바라봤다. 조건 없이? 응. 효율성도, 최적화도, 관리도 없이. 그럼 뭘로? 사랑으로. 사랑. 서연이 그 단어를 되뇌었다. 나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조건 달지 않으면 돼. 그게 쉬울까?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함께 배우자.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 말했다. 은호야. 응. 그 규칙들 다 없애자. 뭐, 위치 추적, 통장 공유, 야간 활동 제한. 다 없애자. 은호가 놀라며 서연을 바라봤다. 정말? 응. 나도 숨이 가빴어. 그럼 아버지는?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자. 집에 계시고 싶으시면 우리가 도울 방법을 찾고, 비용은 우리가 함께 부담하자. 조건 없이. 은호는 서연을 안아봤다. 오랜만에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미 멈춰 버린 어떤 박자가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 들었던 심박수 소리처럼 일정하지만 우리에게는 먼 리듬이 있다는 것을. 수술 전날 밤 서연이 말했다. 은호야, 만약 내가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만약을 대비해야 해. 서연이 은호의 손을 잡았다. 만약 내가 회복하지 못하면 하진이를 잘 부탁해. 회복할 거야. 그리고 아버님도 잘 모셔드려. 서연아, 미안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도 미안해. 우리 좋은 기억들도 많았잖아. 응, 정말 많았어. 하진이 태어났을 때 다대포 바닷가, 산책, 첫 집들이 다 기억해. 그 기억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 은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새로운 기억도 만들 거야. 응. 수술 잘 끝나고 건강해지면. 정말, 정말. 이번에는 조건 없이. 서연이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수술 당일 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다. 박재문도 함께 왔다. 괜찮을 거다. 아버지의 조용한 위로가 마음을 다독여줬다.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뭐가? 서연이 얘기, 요양센터 얘기요. 이해한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박재문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집에 있고 싶다. 그럼 집에 계세요. 제가 도울게요. 고맙다. 3시간 후. 수술이 끝났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전이도 없었고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은호는 무릎이 꺾일 뻔했다. 안도감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회복실에서 마취해서 깨어난 서연을 봤다. 은호야? 응. 나야. 수술 잘 끝났어? 응. 완전히 제거됐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뭐가? 곁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야.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 거야. 우리 함께. 하지만 은호는 마음 한구석에서 알고 있었다.
암이라는 위기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서연의 통제 욕구도, 자신의 자유 갈망도,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도 일시적인 화해가 영원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하다고 믿고 싶었다. 서연의 회복은 의학적으로는 순조로웠다. 수술 후 2주 만에 퇴원했고 한 달 후에는 회사에 복귀했다. 갑상선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회복은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정말 달랐다. 서연은 은호의 스케줄을 묻지 않았고 은호는 서연의 회사 일에 대해 성급한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하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다.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평범한 일상. 이렇게 사는 게 좋구나. 서연이 어느 저녁 소파에 기대며 말했다. 응, 정말 좋아. 은호도 동의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관리로 돌아가려 했다. 회사에서 밀린 일들이 쌓여 있었고 투자자들과의 미팅도 재개됐다. 휴대폰에 업무 메시지가 쌓일 때마다 서연의 눈썹은 그림자처럼 내려앉았다. 여보, 지금 어디야? 예전의 질문이 다시 시작됐다. 학교에서 합창 연습 끝나고 있어. 몇 시에 집에 와? 7시쯤? 왜 이렇게 늦어? 예전에는 6시에 끝났잖아. 은호는 한숨을 쉬었다. 병원에서의 약속들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67세인 박재문의 재활은 조금 더뎠다.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계단 오르내리기는 여전히 힘들어했다. 은호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다. 반면 55세인 춘배는 프리미엄 코하우징에서 더욱 활발하게 지내고 있었다. 자기개발 북클럽을 운영하고 입주민들과 함께 소규모 투자 스터디를 만들었다. 밤마다 숏폼 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구독자가 15만 명 돌파했어요. 곧 실버 버튼 받을 것 같아. 춘배의 자랑 메시지가 가족 단톡방에 올라왔다. 동시에 코하우징 시설에서 찍은 럭셔리한 사진들도 공유됐다. 바리스타 클래스에서 만든 라떼 아트, 피트니스 센터에서의 운동 모습, 독서실에서 책을 읽는 모습, 모든 사진이 샵 실버라이프, 샵 프리미엄 라이프, 샵 재기 성공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됐다. 결정적 순간은 어느 비 오는 토요일에 찾아왔다. 서연이 거실 테이블에 계산기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은호야, 와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단호함이 돌아와 있었다. 뭐야? 우리 재정 상황 좀 봐야겠어. 화면에는 복잡한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다. 수술비, 회복 기간 동안의 수입 감소, 각종 의료비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번 분기 회사 배당이 밀렸어. 왜? 투자자들이 실적에 대해 우려를 표했거든. 내가 수술로 한 달 빠져 있었잖아. 서연이 숫자들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래서 아빠 코하우징 관리비는 일단 내가 해결할게. 춘배 아버님 비용을? 응. 이번 달은 내 개인 적금에서 해결하고 다음 달부터는. 서연이 은호를 바라봤다. 아버님은 센터로 모시자. 은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서연아, 우리 약속했잖아. 무슨 약속? 병원에서 조건 없이 하기로 했잖아. 은호, 나는 조건을 다는 게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야. 현실? 우리가 두 분 다 모실 여력이 안 된다는 현실. 은호는 조용히 파일을 꺼냈다. 그동안 차곡차곡 적어둔 생활 기록이었다. 날짜별로 정리된 대화 내용들, 위치 추적 요구 기록, 재정 정보 요구 내역, 교육 활동의 일방적 중단 요구, 심지어 대화 녹취 흔적까지. 이게 뭐야? 서연이 파일을 넘기며 물었다. 우리의 기록이야.
왜 이런 걸 모아놨어? 누군가를 단죄하려고 모은 게 아니야. 은호가 차분히 말했다. 다만 말 바꾸기의 연속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왔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감시야. 감시. 은호가 웃었다.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이야. 가족인데 서로 투명하게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그건 다른 얘기잖아. 어떻게 다른데?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서연아, 나는 통제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만큼 유연하지 못해.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의 책임이자 기쁨이야. 은호, 당신 아버님께 최고의 노년을 주고 싶다며? 좋아. 하지만 공평함은 비용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해. 서연이 입을 달싹였다. 그럼 이혼하자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둘 다 놀랐다. 하지만 어느 쪽도 그 말을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은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서연아, 우리가 악보를 바꿔도 박자는 안 맞았어. 무슨 뜻이야? 당신은 효율의 박자로, 나는 감정의 박자로 살고 있어. 적어도 서로의 박자를 망치지 않으려면. 은호가 서연을 바라봤다. 여기서 멈추자. 정말? 응. 정말.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했다. 감정적인 비난이나 원망은 없었다. 다만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무서웠어.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서 모든 걸 관리하려고 했나 봐. 나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답답했어. 은호도 고백했다. 그래서 반발하려고만 했나 봐. 우리 둘 다 맞았을 수도 있어. 그리고 둘 다 틀렸을 수도 있고. 하진이는 공동양육으로 하자. 주말 격주로. 응. 아이에게는 두 부모가 다 필요해. 합의 이혼으로. 그게 좋겠어. 다음 날 일요일, 은호는 4살이 된 하진이에게 말했다. 하진아, 아빠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 응. 엄마 아빠는 다른 집에 살 거야. 하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왜? 응.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해서. 그럼 하진이는 아빠와 함께 살고, 주말에는 엄마와 함께 있을 거야. 매일 만날 수 없어? 매일은 어렵지만, 하진이에 대한 사랑은 같은 집에 있어. 하진이가 조용히 은호의 손을 잡고 물었다. 그 집 주소는 바뀌지 않지? 그 순간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응, 절대 바뀌지 않아. 그 말은 하진이에게 하는 약속이자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서연도 비슷한 대화를 아이와 나눴다. 엄마도 하진이를 많이 사랑해. 집이 달라져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정말 약속해.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서로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재산 분할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졌고,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도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정했다. 춘배는 처음에 반대했다. 아니, 이혼이 무슨 장난이야. 부부는 끝까지 함께. 아빠, 우리가 정한 일이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서로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박재문은 조용히 받아들였다. 은호야, 내가 정한 일이면 따르겠다.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할 게 뭐가 있니? 사람 일이 다 뜻대로 되나? 앞으로 아버지 모시는 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갈 길을 안다. 마지막 이사 날, 서연이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은호야, 미안해. 나도 미안해. 우리 좋은 기억들도 많았잖아. 응, 정말 많았어. 하진이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 나도. 만약 다시 만났다면 달랐을까? 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 서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서.
서연이 마지막 상자를 들고 나가며 돌아봤다. 하진이 잘 부탁해. 당신도 건강해. 문이 닫히고 집 안은 조용해졌다. 은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피아노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보였다. 서연이 가져간 것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더 이상 서로의 박자를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 하진이가 방에서 나와 은호 옆에 앉았다. 아빠, 슬퍼? 조금. 하진이는 나도 조금. 그런데 아빠가 있어서 괜찮아. 은호는 아이를 안아줬다. 우리 잘 살아보자. 응. 그날 밤, 은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밤. 더 이상 자신의 시간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밤. 자유로웠다. 그리고 조금 외로웠다. 하지만 그 외로움마저 자신만의 것이었다.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은호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다. 합의 이혼이었고 양육권은 아이의 일상 루틴과 주 보호자, 학교 생활의 연속성을 고려해 은호에게 주어졌다. 면접 교섭은 주말 격주로 정해졌다. 5살이 된 하진이는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었다. 아빠, 오늘 엄마 만나는 날이야? 응. 토요일이니까 엄마와 함께 보낼 거야. 야호. 엄마랑 롯데월드 가기로 했어. 아이의 밝은 표정을 보며 은호는 안도했다. 부모의 이혼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까봐 걱정했지만 하진이는 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수술 후유증에서 잘 회복했다. 정기 검진에서도 계속 양호한 결과가 나왔고 회사는 한 단계 더 성장했다.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직원도 2배로 늘어났다. 그녀는 다시 숫자와 그래프 사이에서 빛나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하진이의 바이올린 발표회가 있었다. 학교 강당에서 열린 작은 연주회였지만 아이에게는 큰 무대였다. 은호는 객석에서 하진이를 응원했다. 연주가 시작되기 직전 뒤쪽 문으로 서연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고 조심스럽게 뒷자리에 앉았다. 하진이가 무대에 올라 작은 바이올린을 켰다. 작은 별 멜로디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어설프지만 정성이 담긴 연주였다.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아이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다. 하진이가 무대에서 손을 흔들며 웃었다.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에서 서연이 은호에게 다가왔다. 은호, 안녕. 안녕하세요. 둘 사이에는 어색하지 않은 정중함이 있었다. 하진이 연주 정말 좋았어. 네, 많이 연습했거든요. 바이올린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2달 전부터요.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호, 미안해. 나는 늘 최적화를 사랑이라 오해했어.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그냥 박자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도 서연 씨도 하진이를 많이 사랑하는 거 알아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하진이가 뛰어와서 두 사람의 다리를 안았다. 엄마, 아빠, 내 연주 어땠어? 최고였어. 서연과 은호가 동시에 말했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웃었다.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진이의 제안에 두 사람은 잠시 망설였다. 괜찮을까요? 은호가 물었다. 좋아. 하진이를 위해서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예전처럼 가족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남처럼 느껴지지도 않았다. 하진이의 부모로서 만난 두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 서연이 물었다. 괜찮아요. 아버지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정말 다행이다. 물리치료 꾸준히 받으시니까 많이 나아지셨어요. 춘배 아버님은 어떠세요? 아빠? 요즘 완전 바빠.
코하우징에서 창업동호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 서연이 웃었다. 여전하시네. 위약금 문제로 한 번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일어서셨어요. 역시 아버님다워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렸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과거를 되짚지 않았다. 그냥 아이의 부모로서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하진이 바이올린 선생님은 어떤 분이에요? 학교 음악 선생님이에요. 제 동료분이시고 실력이 좋으신가 봐요. 네. 하진이가 정말 좋아해요. 하진이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이 나한테 재능이 있다고 했어. 정말 우리 하진이가 음악 천재네. 서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 닮았나 봐. 그 말에 은호는 괜히 뿌듯했다. 헤어질 때 서연이 말했다. 은호 고마워. 뭐가요? 하진이 잘 키워줘서. 제가 아버지인걸요. 그래도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서연 씨도 바쁜 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는 서연 씨라고 불러야 하는구나.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호와 하진이. 67세인 박재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나 바이올린 발표회 잘했어. 그래, 우리 하진이가 최고지. 엄마도 왔었어. 같이 아이스크림도 먹었어. 아버지가 은호를 바라봤다. 어땠니? 괜찮았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그게 좋다. 아버지는 오늘 뭐 하셨어요? 옆집 할머니 찬장 고쳐드렸지. 경첩이 고장났다고 하더라. 은호는 웃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있었다. 무릎은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졌다. 물리치료 받으니까 효과가 있더라. 다행이에요. 그날 밤 하진이를 재우고 은호는 거실로 나왔다. 아버지가 작업대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뭐 만드세요? 하진이 바이올린 거치대. 아, 정말요? 아이가 바이올린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은호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나무를 깎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아버지. 응,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뭘? 아이 키우는 것, 혼자 사는 것, 모든 것 말이에요. 박재문이 손을 멈추고 은호를 바라봤다. 은호야, 정답이 있는 삶은 없다. 네, 다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저는 후회 안 해요. 이혼한 것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도. 그럼 잘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다시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사람은 자기 박자에 맞춰 사는 게 제일 편해. 며칠 후, 은호는 혼자 학교 합창실에 남아 있었다. 빈 연습실에서 피아노 앞에 앉았다. 도, 미, 솔. 오래된 피아노의 튜닝은 여전히 약간 내려가 있었다. 은호는 굳이 조율하지 않았다. 약간 내려간 음이 이상하게도 사람의 숨과 잘 어울렸다. 정확하지 않아서 더 오래 기억되는 소리.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하진이가 다음 주 발표회도 있다고 하더라. 시간 되면 보러 갈게. 고마워요. 하진이가 좋아할 거예요. 은호 씨도 건강하세요. 서연 씨도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따뜻했다. 서로 미워하지 않는 이별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하진이가 좋아하는 딸기우유와 아버지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샀다. 작은 행복들이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선택들. 집에 들어서자 하진이가 뛰어나왔다. 아빠, 할아버지가 나한테 바이올린 거치대 만들어 주셨어. 정말로 아름다운 나무 거치대가 완성되어 있었다. 하진이의 작은 바이올린이 거치대 위에 소중히 놓여 있었다. 와, 정말 멋지다. 할아버지가 최고야. 박재문이 부엌에서 나오며 웃었다. 하진이가 좋아하니까 보람이 있네.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진이가 말했다. 아빠,
우리는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호는 잠시 멈췄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사는데 우리는 따로 살잖아.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은호는 하진이를 바라봤다. 하진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응. 웃는 거? 맞아. 그리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 나는 아빠한테도 사랑받고, 엄마한테도 사랑받고, 할아버지한테도 사랑받아. 그럼, 나는 행복해. 하진이의 밝은 대답에 은호는 안도했다. 아빠도 행복해. 정말. 하진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날 밤, 하진이가 잠든 후 은호는 거실 창가에 앉았다. 아버지가 만든 나무 의자였다. 밖으로는 가을밤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각자의 박자로 산다. 서연은 스프레드시트의 리듬에, 은호는 아이들의 합창에, 아버지는 낡은 목재의 결에 맞춰서. 다만 이제 은호는 안다. 조건이 붙은 효도는 통제의 다른 이름일 수 있고, 사랑의 공평함은 비용의 대칭이 아니라 존중의 대칭에서 온다는 것을. 누군가의 효율을 위해 내 마음을 개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하진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아빠, 내일도 연습해? 그럼, 내일도.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이다. 은호는 조용히 거실 불을 끄고 아버지가 깎아둔 나무 의자에 앉아 눈을 감는다. 세상은 여전히 엇박과 변박으로 흘러가겠지만 우리가 지키는 박자가 있다. 그 박자를 흔드는 손이 보이면 이제는 멈춰 세울 수 있다. 며칠 후 서연이 하진이를 데리러 왔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서연아, 잘 지내고 있었니?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박재문은 서연을 여전히 따뜻하게 대했다. 원망이나 미움은 없었다. 그저 하진이의 엄마로서 환영하는 마음이었다. 하진이가 바이올린 거치대 정말 좋아해요. 감사해요. 그래? 다행이다.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보기 좋더라. 은호 씨 덕분이에요. 잘 가르쳐 주셔서. 하진이가 엄마와 함께 나가면서 손을 흔들었다. 아빠, 할아버지,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두 사람이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적막하지 않았다. 평온했다. 은호는 거실에서 책을 읽었다. 아버지는 작업실에서 새로운 목공예를 만들었다.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저녁이 되어 하진이가 돌아왔다. 아빠, 엄마랑 영화 봤어. 정말 재미있었어. 그래? 뭐 봤는데? 애니메이션이야. 주인공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였어. 아이의 신나는 이야기를 들으며 은호는 웃었다. 하진이에게 이혼은 상처가 아니라 두 배의 사랑을 받는 일이 되고 있었다. 그날 밤, 은호는 오랜만에 피아노를 쳤다. 거실에 있는 작은 전자 피아노였다. 소리를 작게 하고 조용히 연주했다. 포레의 꿈이었다. 하진이가 방에서 나와 은호 옆에 앉았다. 아빠, 이 곡 뭐야? 꿈이라는 곡이야. 예뻐. 그치?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 하나야. 나도 이런 곡 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연습하면 할 수 있어. 하진이가 은호의 어깨에 기댔다. 아빠, 나 행복해. 나도. 할아버지도, 엄마도 행복할 거야. 다른 방식으로. 좋겠다. 언젠가 하진이가 커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 은호는 말해줄 것이다. 사랑은 튜닝이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야. 서로의 약간 내려간 음을 인정할 때 진짜 합창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합창은 조건이 없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통제하려 들지 말고 통제당하려 하지도 말고 그저 서로의 박자를 존중하며 함께 연주하면 된다고. 가을밤이 깊어가고
세 사람의 집은 조용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며